이게 다 뭐예요? 정말 놀랐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서연은 태아그룹 이 회장의 서재, 그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 이강철 회장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했고 그 옆에 앉은 계모 박민서 여사의 입가에는 알아챌 듯 말 듯한 경멸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재를 가득 채운 오래된 책과 가죽 냄새, 그리고 희미한 시가 향이 서연의 숨통을 조여왔다. 이곳은 그녀에게 집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전쟁터였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연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채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대한 서재 안에서 힘없이 흩어졌다. 박민서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 같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못 알아들은 척할 필요 없어. 서연아, 내 귀가 어두운 것도 아닐 텐데. 네가 결혼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강철 회장은 육중한 몸을 의자에 깊숙이 묻은 채 마치 서연의 반응을 관찰하듯 지그시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호통보다 더 무겁게 서연을 짓눌렀다.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태아그룹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너도 어렴풋이 알고 있겠지. 신우건설과의 계약이 우리 그룹의 사활을 결정할 중대 사안이야. 그런데 그쪽 최 사장이 글쎄 아주 별난 조건을 내걸지 않았겠니. 그녀는 마치 재미있는 연극의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서류 한 장을 서연 앞으로 밀었다. 서연의 시선이 서류 위로 떨어졌다. 거기에는 단정한 글씨체로 강지훈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초라한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다. 고아 공장 노동자 고등학교 졸업까진 재산 전무. 그야말로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한 남자의 인생이 몇 줄로 요약되어 있었다. 신우건설 최 사장이 가장 신이 많은 직원이라고 하더구나. 그 친구를 우리 집안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야. 일종의 인질이랄까. 그래야 우리를 믿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겠다나. 뭐라나. 박민서 여사의 설명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물론 우리 귀한 혜진이를 이런 남자에게 시집 보낼 수는 없지. 우리 혜진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와 결혼해야 할 아이니까. 그래서 말인데 서연아, 네가 그 역할을 해줘야겠다. 올 것이 왔구나. 서연은 눈을 감았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받아보지 못했던 기억. 언제나 이 집안의 이방인으로 겉돌아야 했던 서름.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오직 태아그룹의 필요에 의해서만 가치가 매겨진다는 냉혹한 현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강철 회장의 숨겨진 딸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잠시 즐겼던 여자였고 그녀는 그 하룻밤의 실수로 태어난 결과물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살의 나이로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서연은 그림자처럼 살았다. 이 집안의 진짜 딸인 이혜진의 빛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 혜진이 입던 옷 쓰던 학용품, 심지어는 과외 선생까지 물려받으며 자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언젠가 아버지가 자신을 한 번이라도 딸로 인정해 주길 바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죽은 듯이 숨죽여 공부에만 매달렸다. 그 결과 국내 최고의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했지만 이강철 회장은 신문에 난 딸의 이름을 보고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오히려 박민서 여사는 혜진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 집안 배경을 절대 밝히지 말 것을 경고했다. 서연에게 이 집은 거대한 감옥이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은 차가운 간수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리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뜨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왜 그 결혼을 해야 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한 그 순간 이강철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늘 순종적이기만 하던 딸의 예상치 못한 반항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였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여는 대신 다시 박민서 여사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이유가 필요하니 내가 이 집에서 먹고 자고 공부한 모든 것이 공짜인 줄 알았어. 내 아비가 베푼 은혜에 보답할 기회를 주는 거야. 너 같은 애한테는 과분한 기회지. 이 결혼만 성사시키면 우리는 너에게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게 해줄 생각이다. 물론 그 가난뱅이 남편이랑 같이 살아야겠지만 말이야. 박 여사는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뱀처럼 속삭였다. 선택지는 없어 서연아. 이건 통보니까.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은혜 보답 기회. 그들이 내뱉는 모든 단어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품었던 헛된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이들에게 그녀는 딸이 아니었다. 그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 거래를 위한 흥정 물품에 불과했다. 더 이상 이들에게서 사랑이나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순간 비로소 처절하게 깨달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에게 던져진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프로필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인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이 남자와 결혼해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 숨 막히는 절망의 끝에서 오히려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 결혼은 끝이다. 이 지긋지긋한 집안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들이 자신에게 씌운 빚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질 마지막 기회. 서연은 결심했다.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주겠다. 하지만 이것은 굴복이 아니다. 스스로 선택한 마지막 저항이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이강철 회장과 박민서 여사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나온 단호한 대답에 두 사람의 얼굴에 잠시 놀라는 기색이 스쳤다.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그 결혼하겠습니다. 태아그룹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희생하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들 앞에서 조건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박민서 여사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조건 내 처지에 지금 조건을 걸겠다는 거니. 하지만 이강철 회장은 손을 들어 아내의 말을 막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말해봐라. 낮은 목소리가 서재에 울렸다. 이 결혼이 제가 이 집안을 위해 하는 마지막 일이 될 겁니다. 결혼식이 끝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딸이 아닙니다. 호적에서도 제 이름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태아그룹이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어떤 도움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그쪽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제 인생 전부를 거는 마지막 거래. 이 결혼으로 저는 지난 24년간 아버지께 진 모든 빚을 갚는 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상처받은 소녀의 슬픔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한 자의 냉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강철 회장은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였다. 그는 이내 평소의 냉철한 사업가로 돌아왔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딸의 인생이 아니라 신우건설과의 계약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네 뜻대로 하마. 그 한마디는 서연의 지난 24년 인생에 대한 사형 선고이자 동시에 새로운 삶을 향한 해방의 선언과도 같았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서재를 나왔다. 묵직한 무늬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거대하고 화려하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복도를 혼자 걸어 내려오면서 서연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부터는 혼자다. 비록 진흙탕 같은 현실로 내던져졌지만 그곳에서 어떻게든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아야 한다. 가난뱅이 공장 노동자의 아내로 살아가야 할 미래가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적어도 그곳에는 위선적인 가족의 그림자는 없을 터였다. 약속 장소는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프로필만큼이나 초라했다. 시내 중심가에서 한참 벗어난 낡은 건물들이 위태롭게 어깨를 맞대고 있는 허름한 골목의 백반집.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퀴퀴한 기름 냄새와 정체 모를 음식 냄새가 뒤섞여 서연의 후각을 자극했다. 바닥은 끈적거렸고 테이블 위에는 미처 닦아내지 못한 음식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런 곳에 와본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던 계모 박민서와 이복 언니 이혜진은 노골적으로 경멸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오물이라도 묻을까봐 의자에 조심스럽게 엉덩이만 걸친 채 값비싼 명품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서연이 그들 맞은편에 조용히 앉자마자 혜진의 비아냥거림이 시작되었다. 세상에 서연아, 내 미래의 남편은 취향도 참 독특하다. 어떻게 상견례 장소를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으로 잡을 수가 있니? 박민서 여사는 우아하게 손을 저으며 혜진의 말을 거들었다. 혜진아, 말을 그렇게 하면 못 쓴다. 그 사람 수준에는 여기가 최고급 레스토랑일 수도 있지 않겠니?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그 어떤 욕설보다 날카롭게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물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반박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때 가게의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서연과 두 모녀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프로필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었다. 색이 바랜 작업복 바지에 낡은 티셔츠, 그리고 어디서 샀는지 모를 시장표 점퍼. 그의 모습은 시끄러운 백반집의 풍경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다. 남자는 잠시 두리번거리다. 이쪽 테이블을 발견하고는 약간 멋쩍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이 좀 늦게 끝나서.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낮고 차분했다. 그는 서연의 가족들 앞에 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강지훈입니다. 그가 인사를 하는 순간 혜진은 참지 못하고 푸파는 웃음을 터뜨렸다. 박민서 여사 역시 입가를 손으로 가렸지만 비웃음이 가득한 눈은 숨기지 못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 모멸적인 상황, 자신 때문에 한 남자가 이토록 노골적인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예상외로 태연했다. 그는 두 모녀의 조롱 섞인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서연의 옆자리에 털썩 앉았다. 그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위축됨도 없었다. 이모님 주문하시죠. 여기 김치찌개가 맛있습니다.
지훈이 태연하게 메뉴판을 들자 박민서 여사는 질색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요. 우리는 밖에서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서 그냥 물이나 한 잔 마시고 갈 테니 두 사람 이야기나 나눠봐요. 그 말은 곧 너희 같은 불효화는 밥상 겸하기 싫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혜진은 아예 대놓고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신문하듯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강지훈 씨라고 했죠. 공장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 하세요? 월급은 얼마나 받아요? 집은 있어요. 차는 부모님은 뭐 하시고? 혜진은 마치 시장에서 물건 값을 흥정하는 사람처럼 무례하고 속물적인 질문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다. 모든 질문의 끝에는 너 같은 것이 감히 내 동생과 결혼할 자격이 있느냐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지훈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용접 일을 합니다. 월급은 그저 먹고 살 만큼 법니다. 집은 작은 월세방 하나 있고 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안 계십니다. 그의 대답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고 그 목소리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변명하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도 덤덤해서 질문을 한 혜진이 무안해질 정도였다. 혜진은 그의 태연함에 더욱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그럼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뿐이라는 거네요.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우리 서연이를 넘봐요. 우리 서연이가 비록 서자이긴 해도 태아그룹 회장님의 딸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몇몇 테이블의 손님들이 힐끔힐끔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이 끔찍한 연극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혜진을 향해 있었지만 그 말은 마치 서연에게 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다른 세계에 사는 두 사람이 만나 새로운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은 그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닐 겁니다. 그의 말에 순간적으로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박민서와 이혜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잠시 말을 잃었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말투는 담담했다. 하지만 방금 그가 한 말은 낡은 작업복을 입은 공장 노동자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성찰과 단단한 가치관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제대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투박한 손, 낡은 옷, 평범한 얼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오는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깊고 고요했다. 그 눈은 자신을 향한 모욕과 경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총명함이 번뜩였다. 그는 정말로 이 모든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일까? 마치 서연의 시선을 느꼈다는 듯 지훈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순간 서연은 그의 눈 속에서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위로의 빛을 보았다. 그것은 괜찮다고 말하는 듯한 혹은 이 모든 것을 견뎌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뇌리를 스쳤다. 그때 식당 벽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나운서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그로 인한 원자재 시장의 변동에 대해 심각한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혜진과 박민서는 전혀 관심 없다는 듯 손톱을 매만지고 있었지만 지우는 잠시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나운서가 한 거대 투자은행의 비관적인 전망을 인용하는 순간 지훈이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저건 의도적인 여론몰이군. 진짜 목적은 패닉셀링을 유도해서 헐값에 지분을 매집하려는 거겠지.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바로 옆에 앉아있던 서연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서연은 놀라 다시 그를 쳐다보았다. 용접공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분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장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견해였다. 서연이 무언가 물어보려 입을 여는 순간 지우는 이미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거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컵에 물을 따르고 있었다. 방금 전의 일은 모두 환상이었던 것처럼 박민서와 혜진은 더 이상 이 불쾌한 자리에 앉아 있을 가치를 느끼지 못했는지 곧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린 먼저 가보겠다. 너희 둘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돼지우리 청소는 누가 할지 같은 건설적인 이야기나 나눠보렴. 박민서 여사는 마지막까지 독이 든 말을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두 모녀가 경멸의 시선을 남기고 떠나자 식당 안에는 서연과 지훈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아까 뉴스에 대해 물어봐야 할까?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힘들었을 텐데 미안합니다. 그의 사과는 의외였다.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서연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제가 더 미안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너무 무례하게. 지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괜찮습니다. 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죠.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그는 계산대로 걸어가 음식값을 계산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넓고 다부진 어깨는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듯 했지만 결코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이 남자 강지훈.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서연의 마음속에 거대한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마련했다는 집은 그의 행색만큼이나 소박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복도식 아파트의 5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가지와 책 몇 권이 전부인 서연은 자신의 작은 트렁크를 들고 계단을 올랐다. 매캐한 먼지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그녀를 짓눌렀다. 이곳이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야 할 현실이라는 것이 피부로 와 닿았다. 현관문을 열자 생각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가 그녀를 맞았다. 좁은 거실과 작은 방 하나, 그리고 조리대와 가스레인지가 전부인 부엌. 가구라고는 작은 소파와 밥상, 그리고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책장이 전부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그의 가난하지만 성실한 성격을 보여주는 듯했다. 서연은 말없이 트렁크를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화려했지만 감옥 같았던 저택에서의 삶, 인정받고 싶었던 아버지 경멸의 눈빛을 보내던 새어머니와 이복 언니,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났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미래뿐이었다. 서연은 작은 창가에 서서 회색빛 도시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눈물 따위를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짐 정리는 금방 끝났다. 그녀의 옷까지 몇 벌은 방 안의 작은 옷장에 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책상도 없는 방에 책을 둘 곳이 마땅치 않아 그녀는 거실에 있는 책장으로 향했다. 이미 꽂혀 있는 몇 권의 책들 옆에 자신의 책을 꽂아 넣기 위해서였다. 그때 서연의 눈에 그의 책들이 들어왔다. 공장 노동자의 책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구성이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원서, 그리고 현대 양자역학에 대한 심도 깊은 개론서까지 모두 닳고 닳도록 읽은 흔적이 역력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초판본의 복각판이었다. 한정판으로 제작되어 철학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구하기 힘든 책으로 알려져 있었다. 종이의 질감과 묵직한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았다. 서연은 책장을 넘겨보았다. 페이지 곳곳에는 날카로운 필체의 메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 내용은 단순히 책을 읽고 감상을 적은 수준이 아니었다. 원문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고 현대 철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깊이 있는 통찰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이런 수준의 사유는 어지간한 대학 교수도 하기 힘든 것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용접공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니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부엌으로 향한 서연은 찬장에서 컵을 꺼내려다 다시 한번 발걸음을 멈췄다. 찬장 구석에 소박한 오동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상자 안에는 단아한 백자 닭이 세트가 고운 비단에 쌓여 있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유려한 곡선과 맑은 빛깔은 한눈에 봐도 장인의 손길이 닿은 명품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다기는 태아그룹의 회장인 아버지의 서재에서도 본 적이 없는 물건이었다. 이것 역시 그의 취미일까. 고된 노동에 지친 심신을 철학책을 읽고 다도를 즐기며 달래는 가난하지만 고고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 서연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마음속의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책장에서 발견한 철학책과 이 다기 세트는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초라한 프로필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조각들이었다. 마치 서툴게 짜 맞춘 퍼즐처럼 전체 그림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지훈이 돌아왔다. 그의 옷에서는 희미한 쇠냄새와 땀냄새가 섞여 났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서연에게 짧게 인사를 건넸다. 정리는 다 했습니까? 불편한 건 없고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저녁은 아직이죠. 뭐라도 시켜 먹을까요? 지훈이 물었다. 서연은 괜찮다고 말하려다 문득 그를 시험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다. 혹시 차 좋아하세요? 부엌에 좋은 닭이가 있던데. 그 순간 지훈의 표정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당황이나 놀라움과는 다른 무언가 허를 찔린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이내 평소의 무덤덤한 얼굴로 돌아와 대답했다. 아, 그거요. 예전에 아는 분한테 선물 받은 겁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예상 가능한 대답.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던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저 닭이는 누군가에게서 그냥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배달시킨 자장면으로 어색한 저녁 식사를 마쳤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고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채널은 자연스럽게
24시간 경제 뉴스 채널에 멈춰 있었다. 서연은 잠자리에 들기 위해 방문을 열고 나오다 거실의 풍경에 다시 한번 발을 멈췄다. 텔레비전에서는 긴급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미국의 거대 IT 기업인 오라이언 테크가 경쟁사인 넥사젠을 적대적 MA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오라이언 테크의 승리를 점치며 넥사젠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었다. 서연 역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기에 이 뉴스가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때 소파에 앉아 무심하게 텔레비전을 보던 지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리석은 지시군.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서연의 귀에 선명하게 밝혔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하셨어요? 지훈은 그제야 서연을 발견한 듯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을 저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방금 어리석은 짓이라고. 오라이언 테크의 MA 발표가 어리석다는 뜻인가요? 월가의 최고 분석가들은 전부 성공할 거라고 하던데요. 그녀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는 텔레비전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마치 동네 바둑 기사처럼 심드렁하게 입을 열었다. 겉보기에는 오라이언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이죠. 자금력이나 시장 지배력 면에서. 하지만 그들은 넥사젠이 지난 3분기 동안 유럽의 비주력 자회사들을 비밀리에 매각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어요. 게다가 넥사젠의 CEO는 겉으로는 무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교활한 방어 전문가입니다. 그는 지금쯤 제3의 백기사를 끌어들여 역공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이 열리면 오라이언의 주가는 최소 30% 이상 폭락하게 될 겁니다. 이번 MA는 오라이언의 무덤이 될 겁니다. 그의 분석은 막힘이 없었고 그 논리는 너무나도 명쾌했다. 그가 언급한 정보들은 일반 뉴스에서는 결코 다루지 않는 극소수의 내부자들만 알 수 있는 고급 정보들이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은 단순한 공장 노동자가 아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 거죠? 서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노동자의 순박한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거대한 비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이 남자는 자신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강남의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 그 꼭대기층은 칠흑 같은 밤하늘과 맞닿아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사무실 안의 남자는 그 화려한 풍경에 조금의 관심도 없어 보였다. 그는 방금 전까지 허름한 아파트 소파에 앉아 낡은 텔레비전을 보던 그 남자 강지훈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초라한 공장 노동자가 아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실크 가운을 걸친 그의 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냉철한 카리스마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태아그룹의 주가 동향 보고서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정중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그는 지훈의 충직한 비서이자 대한민국 재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김민국 실장 지훈에게는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인 김노인이었다. 지훈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내렸다. 그의 눈빛은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흐름과 그 이면에 숨겨진 탐욕의 냄새를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다. 예상대로군요. 이강철 회장은 신우건설과의 계약을 미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고 있군. 곧 유상증자를 발표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을 생각이야. 하지만 그 돈이 실제로 신규 사업에 투자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김 실장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김 실장은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강철 회장은 그렇게 모은 자금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저희 아우라 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내려 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이미 저희 연구팀 일부를 거액으로 매수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태아그룹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우라 그룹, 그것이 강지훈의 진짜 세계였다. 실리콘밸리의 작은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불과 10년 만에 인공지능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를 아우르는 글로벌 제국을 건설한 신화적인 기업. 그리고 그 제국의 정상에 선 황제가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의 존재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기에 세상 사람들은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은둔의 천재라고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그의 발 아래에서 반짝였다. 이강철은 탐욕스러운 늙은 늑대야. 평생 남의 것을 빼앗고 약한 자를 짓밟으며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지. 이제는 내 정원에까지 이빨을 드러내고 있고 그 이빨을 뽑아버릴 때가 된 것뿐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 과정에서 그의 딸을 이용하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이서연 양은 아무 죄가 없는 듯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태아그룹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주인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지훈이 단순히 비즈니스를 위해 이런 복잡한 연극을 벌이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려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 깊은 고뇌에 잠기는 듯했다. 나도 알아. 그녀는 죄가 없지.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는 건지도 모르겠군. 그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허공을 응시했다. 김 실장도 알지 않나.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그들의 눈에는 강지훈이라는 인간은 보이지 않아. 오직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라는 허상과 그가 가진 돈만 보일 뿐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염세와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부모님을 여의고 혈혈단신으로 사업을 일군 그에게는 진심을 나눌 친구도 기댈 가족도 없었다. 정상에 오를수록 그의 주변은 아첨꾼과 사기꾼들로 들끓었고 사랑을 속삭이던 여자들은 그의 재산 목록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오직 강지훈이라는 남자 자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이강철이 내게 이 거래를 제안했을 때 나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어. 그의 탐욕을 역이용해서 내부 비리를 파헤칠 기회.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강지훈의 곁에서 줄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겠다고. 그는 서재에서 처음 서연을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비굴하지 않았던 그녀의 단단한 눈빛, 자신의 인생을 걸고 거래를 제안하던 당당한 목소리. 그녀는 내가 만났던 다른 여자들과는 달랐어. 그녀의 눈에는 욕망이 없었지. 오직 깊은 슬픔과 그것을 이겨내려는 강한 자존심만 보였어. 오늘 그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는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박민서와 이혜진의 노골적인 경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모욕당하는 자신을 향해 미안함을 느끼는 듯했다. 그것은 위선이 아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선한 본성이었다. 김 실장은 그런 지훈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제가 보기에도 이서연 양은 매우 총명하고 강단 있는 사람입니다. 회장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처음에는 충격이 크겠지만 결국에는 이해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군. 지우는 나지막이 대답하며 다시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 태아그룹의 내부 감사 자료는 어디까지 확보했나. 지훈의 목소리는 다시 냉철한 사업가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김 실장은 준비했다는 듯 태블릿 PC를 들어 올렸다. 이강철 회장의 비자금 흐름은 거의 다 파악했습니다. 지금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증거도 곧 확보될 겁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신우건설과의 계약서에 그들이 숨겨놓은 독소 조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계약서는 내가 결혼을 해야만 그들이 내놓겠지. 결국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이 결혼에 달려있다는 뜻이군. 그는 김 실장에게 다가가 태블릿 PC를 건네받았다. 화면에는 서연의 신상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었다. 어릴 적 사진부터 대학 시절의 논문까지 그녀의 모든 인생이 데이터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특히 그녀가 대학 시절에 썼던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한참 동안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 지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논문의 내용은 이상적일 만큼 순수하고 정의로웠다.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본질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이강철 같은 탐욕스러운 자의 딸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김 실장, 앞으로 서연 씨 주변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해주게. 태아그룹 쪽에서 그녀를 해코지하려 들 수도 있어. 그녀는 이제 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내가 보호해야 할 사람이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를 챙기는 차원의 명령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느끼기 시작한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김 실장은 주인의 변화를 감지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홀로 남은 지훈은 한참 동안 서연의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사진 속 그녀는 졸업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 속에는 세상의 더러움을 모르는 순수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생각했다. 과연 자신이 그녀의 그 웃음을 지켜줄 자격이 있을까? 거대한 거짓말로 시작된 이 관계의 끝에서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이 위험한 게임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태아그룹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서연이라는 여자의 마음을 얻는 것까지도. 어쩌면 후자가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는 예감했다.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오후 박민서 여사와 이혜진이 경고도 없이 서연의 낡은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들은 마치 오물이라도 묻을까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거실에 들어서서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사방을 훑었다. 그들의 값비싼 옷차림과 화려한 장신구는 초라한 집안의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서연의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어머, 서연아. 아직도 이런 돼지우리에서 살고 있었니?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구나. 이래서야
어디 신혼의 단꿈에 젖을 수나 있겠어. 이혜진은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박민서 여사는 그런 딸을 말리는 척하며 사실상 더 큰 모욕감을 안겨주는 말을 꺼냈다. 그녀는 악어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결혼식 날짜는 잡혔는데 내 꼴을 보니 웨딩드레스는커녕 제대로 된 옷 한 벌이나 있을까 싶어서 말이다. 태아그룹의 딸이 결혼식에 누더기를 걸치고 나갈 수는 없지 않겠니? 비록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결혼식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체면은 차려야지. 이걸로 시장에 가서 적당한 걸로 한 벌 사입거라. 그녀의 말에는 너에게는 이 정도도 감지덕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연의 시선이 테이블 위의 봉투로 향했다. 두께로 보아 안에는 기껏해야 몇십만 원 정도가 들어있을 터였다. 요즘 세상에 그 돈으로는 평범한 원피스 한 벌 사기도 빠듯했다. 웨딩드레스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마지막까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악의적인 의도였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신경 써주셔서요. 서연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담담한 반응에 두 모녀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서연이 울며 불며 화를 내거나 혹은 비굴하게 돈을 더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거실 안의 팽팽한 긴장감을 단번에 알아차린 듯 했다. 그의 시선은 박민서와 이혜진을 지나 테이블 위에 흰 봉투에 잠시 머물렀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는 듯한 깊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의 등장에 두 모녀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침 잘 왔네, 강서방. 우리는 이만 가봐야겠어. 결혼식 준비 잘하고 우리 서연이 구박하지 말고 잘 데리고 살아주게. 박민서 여사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들은 마치 볼일 다 봤다는 듯 미련 없이 아파트를 떠났다. 그들이 사라지자 집 안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지훈은 말없이 테이블로 다가가 흰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서연에게 내밀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도 같은 차가운 감정이 서려 있었다. 드레스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서연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지훈이 자신을 청담동의 유명 웨딩드레스 숍이나 최소한 백화점이라도 데려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낡은 트럭이 향한 곳은 전혀 예상 밖의 장소였다.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시간이 멈춘 듯한 낡은 골목길. 그는 한적한 인쇄소 골목의 낡은 건물 앞에서 차를 세웠다. 간판도 없는 작은 가게, 겉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양장점 혹은 수선집처럼 보였다. 여기, 맞아요.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차에서 내렸다. 그가 가게의 낡은 나무 문을 열자 기분 좋은 방울소리와 함께 향긋한 비단 냄새가 풍겨왔다. 가게 내부는 겉모습과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불필요한 장식은 모두 배제된 미니멀한 공간. 하지만 벽면을 가득 채운 최고급 원단들과 한쪽에 마네킹이 입고 있는 드레스의 비범한 실루엣은 이곳이 평범한 장소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안쪽 작업실에서
우아한 분위기에 중년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온몸에서 장인의 기품이 느껴졌다. 그녀는 지훈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지만 그 눈빛에는 단순한 손님을 대하는 것 이상의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사모님. 그녀는 서연을 사모님이라 부르며 안쪽으로 안내했다. 서연은 얼떨결에 그녀를 따라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수많은 드레스가 걸려있는 일반적인 숍과는 달리 그곳에는 단 한 벌의 드레스만이 순백의 자태를 뽐내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이나 과장된 레이스 장식은 전혀 없었다. 아주 심플한 A라인 실루엣의 드레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완벽한 계산하에 재단된 패턴과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최고급 실크 원단이 만들어내는 궁극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입어보시겠어요? 디자이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권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본 적이 없었다. 자신이 과연 이 드레스를 입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디자이너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얻어 그녀는 천천히 드레스를 드레스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몸에 맞춰 제작된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서연이 커튼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지훈과 디자이너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서연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숨을 멈췄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초라하고 주눅든 이서연이 없었다.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가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해 주었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자신도 몰랐던 고귀한 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역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군요. 디자이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드레스의 이름은 진실입니다. 모든 거짓과 허례허식을 벗어던지고 오직 사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만을 드러내주는 옷이죠. 마치 사모님처럼요. 그녀의 말에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영혼을 꿰뚫어보고 건네는 진심 어린 위로였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 깊은 눈 속에서는 아주 강렬한 감정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감탄과 놀라움 그리고 무언가 가슴 아픈 것을 보는 듯한 애틋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서연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 모든 것은 그에 의해 그를 위해 준비된 하나의 연극이라는 것을. 그들이 가게를 나설 때 서연은 디자이너가 지훈에게 나지막이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회장님의 뜻대로 최고의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가 되묻기도 전에 지훈은 이미 그녀의 손을 잡고 가게 밖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검은색 카드로 값을 지불했다. 그 카드에는 어떠한 로고나 은행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차에 오르는 내내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간판도 없는 가게,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기다리고 있던 디자이너.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단 한 벌의 드레스, 그리고 회장님이라는 호칭.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지훈. 이 남자는 결코 평범한 공장 노동자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그의 손짓 하나에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설렘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관객이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이서연의 세상은 온통 강지훈이라는 거대한 물음표로 가득 찼다.
방 한쪽에 고이 모셔둔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초라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가 던진 수수께끼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디자이너가 그를 향해 속삭였던 회장님이라는 단어는 밤마다 유령처럼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평범한 공장 노동자가 어떻게 그런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그런 완벽한 드레스를 준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더 이상 이 불확실함을 견딜 수 없었다. 이 결혼이 거대한 사기극이든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진실이 숨어 있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남자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건 생존 본능이었다. 서연은 낡은 노트북을 켜고 차가운 결심과 함께 그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도는 인터넷 검색이었다. 그녀는 검색창에 강지훈이라는 세 글자를 입력했다.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대한민국의 흔하디흔한 이름인 만큼 수많은 동명이인이 검색되었지만 그 어디에도 그녀가 아는 그의 얼굴은 없었다. 그가 일한다는 자동차 부품 공장의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보았지만 허술하게 만들어진 사이트에는 회사 소개와 제품 사진 몇 장이 전부일 뿐 직원 명단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은 포기하지 않고 검색 조건을 바꿔가며 몇 시간이고 매달렸다. 강지훈 공장, 강지훈 용접공, 심지어는 그의 나이와 출신 지역으로 추정되는 키워드까지 조합해 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마치 인터넷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았다. 디지털 시대의 한 사람의 흔적이 이토록 깨끗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그의 비범함을 증명하는 듯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모든 기록을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온라인에서의 추적이 벽에 부딪히자 서연은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갔다. 그녀는 대학 시절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었던 자신의 아이디를 떠올렸다. 졸업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다행히 계정은 살아 있었다. 그녀는 공공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검색했다. 이번에는 몇 가지 기록이 나타났다. 출생신고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까지. 하지만 서연은 안도감 대신 더 큰 혼란에 빠졌다. 그 기록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동시에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출생신고서에는 부모의 이름이 모두 사망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가족 관계는 전무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평범한 성적과 성실함이라는 교사의 평가가 적혀 있었지만 친구 관계나 특별 활동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소설 속 인물의 프로필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인간적인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가장 이상한 것은 그의 사회적 기록이었다. 그 나이에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발급 기록, 심지어는 휴대폰 가입 이력조차 최근 1년 사이에 생성된 것들이 전부였다. 그 이전의 삶은 마치 백지처럼 깨끗했다. 강지훈이라는 한 인간이 마치 1년 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 세탁 수준이 아니었다. 국가의 전산망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거대한 힘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평범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다. 더 이상의 추적은 무의미했다. 오히려 계속 파고들다가는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싶어 했고 그 의지를 거스르는 자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았다. 며칠 동안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결혼식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체불명의 남자와 평생을 약속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가 악마인지 아니면 숨겨진 왕자인지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그 어느 쪽이든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뿐이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묻고 그저 운명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겨야 하는 것일까.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체념에 빠져들던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지우는 여느 때처럼 공장에서 돌아와 피곤한 기색으로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저 평범해 보이는 어깨 뒤에 과연 어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녀가 복잡한 상념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꺼내보니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온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서연은 무심코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그녀는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메시지는 너무나도 간결했지만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과거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미래를 믿으세요. Don't search for the past, believe in the future.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것은 누구란 말인가? 자신의 행동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인가? 강지훈 그가 보낸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하는 제3의 인물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것은 경고인가? 아니면 조언인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쥔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메시지는 서연의 의심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그녀를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밀어넣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미스터리한 메시지는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을 조금 덜어주었다. 미래를 믿으세요. 그 말은 마치 하나의 약속처럼 들렸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약속. 서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지 않겠다. 대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미래를 확인하겠다. 결혼식 날 그가 준비한 무대 위에서 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을 직접 마주하리라. 결혼식 전날 밤 이서연은 태아그룹의 본가 그녀가 24년간 감옥처럼 여겼던 그 저택의 식당에 앉아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길게 늘어선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식기와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 호화로운 풍경 속에서 흐르는 공기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것은 축하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서연을 공식적으로 집안에서 내쫓는 마지막 의식이었다. 이강철 회장은 여느 때처럼 상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이 자리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었다. 박민서 여사와 이혜진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치장한 채 서연과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강지훈을 향해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미소를 번갈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야 라고 선언하는 듯했다. 서연아, 많이 먹어도 이런 음식도 이제 마지막일 테니 말이야. 시집 가면 평생 콩나물국에 김치만 먹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잖아. 이혜진이 나이프를 우아하게 놀리며 대화의 포문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희열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자신의 빛을 가리는 눈엣가시 같던 존재가 드디어 시궁창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었다. 박민서 여사는 혜진의 말에 부드럽게 맞장구를 쳤다. 혜진아,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면 못 쓴다. 강서방이 들으면 서운하시겠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우리 서연이 굶기기야 하겠어. 안 그런가? 강서방 그녀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뱀의 혀처럼 교활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지훈이 이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변명이라도 하기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지훈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오히려 태연하게 스테이크를 한 점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는 천천히 음식을 씹어 삼킨 후 박민서 여사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 아내가 될 사람이니 굶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담담해서 오히려 질문을 던진 쪽이 무안해질 정도였다. 서연은 그런 지훈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낡은 정장은 이 화려한 식당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는 왕처럼 보이지 않는 위엄을 발산하고 있었다. 익명의 문자 메시지 이후 서연은 더 이상 그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적어도 이 위선적인 가족들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혜진은 지훈의 태어남에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비아냥거렸다. 어머, 자신감 하나는 대단하시네. 그럼 신혼집은 어디에 구했어요? 설마 아직도 그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서 신혼살림 차릴 건 아니죠? 우리 서연이 벌레 나오는 곳에서는 잠도 못 자는 연약한 아이인데 그녀는 마치 서연을 위하는 척 말했지만 그 속내는 서연의 비참한 미래를 상상하며 즐거워하는 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침묵을 지키던 이강철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혜진아, 그만하거라.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서연은 혹시나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자신을 위해 한마디 해주는 것일까 하는 헛된 기대를 잠시 품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그 신락 같은 희망마저 잔인하게 끊어버렸다. 내일이면 어차피 남이 될 식구다. 더 이상 신경 쓸 것 없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밝혔다. 그는 딸의 불행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이 불쾌한 식사 자리를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남았던 아버지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지워버렸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접시 위에 아스파라거스를 포크로 찍었다. 더 이상 상처받을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식사는 기괴한 침묵 속에서 계속되었다. 한쪽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먹으며 딸의 불행을 즐기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받아내며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지키고 있었다. 지훈은 식사를 하는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음식을 먹고 가끔씩 서연의 물잔이 비면 물을 채워줄 뿐이었다. 그의 작은 배려는 이 차가운 공간 속에서 서연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온기였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박민서 여사는 마치 자비로운 은혜를 베푸는 여왕처럼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아, 그리고 서연아, 내일 결혼식에 우리 쪽에서는 아무도 가지 않을 생각이다. 신우건설 최 사장님께는 급한 집안일이 생겼다고 둘러댔으니 너희도 그렇게 알고 있거라. 태아그룹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는 없지 않겠니? 그것은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다. 너는 이제 완전히 버려졌다는 최종 통보.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평온함만이 느껴졌다. 그녀의 반응에 박민서와 이혜진은 오히려 김이 빠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극적인 드라마는 일어나지 않았다. 주인공은 이미 무대 위에서 내려올 준비를 마친 뒤였다. 그때 서연은 자신을 바라보는 지훈의 시선을 느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서연에게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이해와 다정한 위로, 그리고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다른 사람들은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교감이자 다가올 폭풍을 함께 맞이할 동맹의 신호였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과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강철 회장은 대답 대신 가볍게 손짓을 했을 뿐 끝까지 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박민서와 이혜진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배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자랐던 저택을 한번 뒤돌아보았다. 수많은 상처와 눈물이 배어 있는 곳.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옆에 서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묵직한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느꼈다. 밖은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정체는 알 수 없지만 누구보다 든든한 동행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내일 어떤 아침이 밝아올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일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결혼식 당일의 아침이 밝았다. 태아그룹의 저택은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다. 이혜진과 박민서 여사는 마치 자신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최고급 디자이너의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들에게 오늘 결혼식은 이서연이라는 눈엣 가시를 집안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축제이자 그녀의 불행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즐거운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어머 혜진아,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구나. 오늘 너를 보는 남자들마다 넋을 잃겠어. 박민서 여사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죠, 엄마.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보다 더 빛나야죠. 그 가난뱅이 신랑이 저를 보고 감히 서연이 따위와 결혼하는 걸 후회하게 만들어줘야 하니까요. 그들의 대화에는 서연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초라한 결혼식을 자신들의 화려함을 돋보이게 할 배경으로 여기는 잔인함만이 가득했다. 이강철 회장 역시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서재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골칫덩어리 딸 하나를 치우고 거대한 사업 계약을 따냈으니 그에게 오늘은 분명 성공적인 거래를 마친 날이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서연과 지훈이 저택에 도착했다. 서연은 지난번 그 가게에서 맞춘 화려하지 않지만 기품이 흐르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단아하고 아름다워서 잠시나마 혜진과 박민서의 얼굴에 질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곧 지훈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다시 경멸의 미소를 되찾았다. 그는 어제 저녁 식사 때 입었던 낡은 정장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어머나 강서방. 설마 그 옷이 예복인 건 아니겠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결혼식에 그런 옷을 입고 올 생각을 다 했을까. 혜진의 노골적인 조롱에도 지우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서연의 옆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혜진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집사가 다가와 차가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자, 이제 슬슬 가볼까. 그 쪽팔린 결혼식이 열리는 시골 교회로 말이야. 박민서 여사가 앞장서며 현관으로 향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저택의 거대한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 모두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저택 앞 드넓은 진입로의 번호판까지 똑같은 열대의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도열해 있었다. 마치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을 연상시키는 압도적인 풍경이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차량 옆에 도열해 있다가 그들이 나타나자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강철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태아그룹의 회장인 자신조차도 이렇게까지 차량을 동원해 본 적이 없었다. 이게 다 뭔가 누가 보낸 차들이야. 그가 당황해서 묻는 순간 경호원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신랑 신부님과 하객분들을 모시러 왔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박민서와 혜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신우건설 최 사장이 보낸 건가? 아니, 그 양반이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는데. 혹시 강서방이 무리해서 렌트라도 한 거 아니야? 허세 한번 대단하네. 혜진이 속삭였다. 그들은 일단 차에 오르기로 했다. 서영과 지훈은 가장 앞쪽의 차에, 그리고 이강철 회장 가족은 그 뒤를 따르는 차에 올라탔다. 자동차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고요함에 놀랐다. 차량 내부는 최고급 가죽과 원목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작은 소음 하나 들리지 않았다. 이강철 회장의 얼굴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 정도 수준의 의전은 단순한 허세로 가능한 영역이 아니었다. 차량 행렬은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와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박민서 여사는 창밖을 보며 교회가 있는 외곽 지역으로 향하는 길이 맞는지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량 행렬이 향하는 방향은 그들이 알고 있던 허름한 교회가 있는 곳이 아니었다. 오히려 서울의 가장 부유하고 보안이 삼엄하기로 유명한 천상계라 불리는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여보, 이 길. 맞아요. 교회는 이쪽 방향이 아니잖아요. 박민서 여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다. 이강철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도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운전기사는 그들의 대화에 아무런 반응도 없이 묵묵히 운전만 할 뿐이었다. 차량 행렬은 막힘없이 도로를 질주했고 앞뒤로 경호 차량들이 다른 차들의 접근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마침내 차량 행렬은 거대한 성벽과도 같은 담벼락 앞에 멈춰섰다. 담벼락 위로는 웅장한 고성의 지붕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곳은 대한민국 상위 저명 1%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전설적인 개인저택 천룡성 텐롱정의 정문이었다. 이강철 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시아 최고의 부호 중 한 명이 비밀리에 소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돈이 있어도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바로 그 성. 여역인 천룡성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경악과 혼란만이 남아 있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온 거지? 결혼식 장소가 여기가 될 리가 없잖아. 그 순간 천룡성의 육중한 철문이 아무런 제지 없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다. 차량 행렬은 마치 주인을 맞이하듯 유유히 성 안으로 들어섰다. 성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숨을 멈췄다. 완벽하게 관리된 거대한 정원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고목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동화 속 궁전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의 모습.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압도적인 풍경이었다. 이강철 회장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부와 권력을 위해 살아왔지만 눈앞에 이 성에 비하면 자신의 모든 것은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다. 차량이 성의 중앙 현관 앞에 멈춰섰다.
수십 명의 집사와 하녀들이 하얀 제복을 입고 양옆으로 도열해 있다가 차 문이 열리자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이강철 회장과 그의 가족들은 멍하니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더 이상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함정을 판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거대한 미스터리였다. 천룡성의 내부는 외부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높고 장엄한 아치형 천장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을 연상시키는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었고, 바닥은 거울처럼 맑은 대리석이 깔려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비추었다. 수백 개의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거대한 샹들리에가 연회장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신선한 꽃향기가 은은하게 떠다녔다. 하지만 이강철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 이 모든 화려함은 현실감을 잃은 악몽의 배경일 뿐이었다. 집사가 그들을 연회장 안으로 안내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숨을 멈췄다. 연회장 안에는 대한민국의 신문과 방송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 유력한 정치인들, 심지어는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은둔의 자산가들까지. 그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결혼식장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의 심장부, 그 자체였다. 이강철 회장은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 그는 평생 이너서클에 들어가기 위해 발버둥 쳐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초대받지 않은 이방인 아니 구경거리로 전락해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태아그룹이 회장 아닌가? 저 사람이 어쩐 일로 여기에? 표정이 왜 저리 굳어 있지? 그들의 시선과 속삭임은 수백 개의 바늘이 되어 이강철 회장의 자존심을 찔렀다. 박민서와 이혜진 역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다. 그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은 이 공간의 진정한 기품 앞에서는 값싼 유리 조각처럼 초라해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낱 허상에 불과했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정면에 마련된 단상 위로 부드러운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자 소란스럽던 연회장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단상 뒤쪽의 거대한 문으로 향했다. 결혼식이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이강철 일가는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는 이 거대한 연극의 한가운데서 넋이 나간 채 무대를 바라볼 뿐이었다. 마침내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지훈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서연의 가족들이 알던 초라한 공장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의 몸에는 세계 최고의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지은 것이 분명한 완벽한 핏에 짙은 남색 예복이 입혀져 있었다. 그의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평범해 보였던 얼굴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냉철한 지성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무대의 왕처럼 혹은 제국의 황제처럼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연회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거물들이 숨을 죽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하거나 어수룩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의 깊이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남자가
지금 세상 그 어떤 남자보다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이 단상 중앙에 서자 주례자로 보이는 한 노신사가 그의 옆으로 다가섰다. 그는 바로 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 그에게 보고를 올리던 김민국 실장이었다. 그는 하객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회장 한쪽에 공포에 질린 채 서 있는 이강철 회장 일가를 향해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다. 그리고는 다시 하객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선언을 시작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는 저희 아우라 그룹을 이끌어 오신 베일 속의 리더 강지훈 회장님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우라 그룹. 그 이름이 터져 나오는 순간 연회장 안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곧이어 엄청난 충격과 경외감이 뒤섞인 술렁임으로 바뀌었다. 아우라 그룹 실리콘밸리에서 혜성처럼 나타나 불과 10년 만에 전 세계 IT와 바이오 시장을 석권한 신화적인 기업. 그 회장의 정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어 세계 최대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 전설적인 존재가 바로 눈앞의 저 젊은 남자란 말인가.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이강철 회장이었다. 아우라 그룹, 강지훈 회장.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지옥의 그림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그토록 무너뜨리고 싶어 했던 경쟁 상대 호시탐탐 핵심 기술을 노렸던 바로 그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 자신이 시궁창에 쳐넣으려 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신우 건설과의 계약은 처음부터 미끼였다. 자신을 이 굴욕적인 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던 것이다. 이강철 회장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았다. 평생을 쌓아 올린 자존심과 야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박민서와 이혜진 역시 상황을 파악하고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로 그토록 오만하게 굴었는지, 어떤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들이 모욕하고 경멸했던 남자는 사실 그들의 목숨줄을 쥔 절대자였다. 모든 시선이 쏟아지는 단상 위에서 강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려 신부가 입장할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복수의 완성을 알리는 잔인한 미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신의 진짜 여왕을 맞이하는 왕의 부드러운 미소였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평온한 사람은 이서연 그녀뿐이었다. 그녀는 문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놀랐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마침내 거대한 수수께끼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을 뿐이었다. 그녀의 남편이 될 남자는 거지나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는 바로 자신만의 왕국을 가진 숨겨진 왕이었다. 거대한 문이 열리고 이서연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연회장을 가득 채웠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지 않았다. 혼자였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났고 그 어떤 왕족보다도 고귀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이나 두려움의 기색이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의 고요하고 깊은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하객들의 경애, 어린 시선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강철 일가의 넋 나간 얼굴을 지나 오직 단상 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만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다.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추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미안함과 안도감, 그리고 세상 전부를 얻은 남자의 벅찬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단상 위로 올라와 그의 곁에 서자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시간 동안의 모든 오해와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있었다. 김민국 실장이 주례사를 낭독했지만 그 내용은 두 사람의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신랑 강지훈 군은 신부 이서연 양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김 실장의 물음에 지훈은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맹세합니다. 내 모든 거짓된 세상 속에서 유일한 진실이었던 당신을 내 삶의 전부를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미소로 화답하며 김 실장의 다음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맹세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단단하고 분명하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하고 성스러운 입맞춤을 나누는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이강철 일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이강철 회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박민서 여사는 비명을 질렀고 이혜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그들의 비참한 모습은 더 이상 아무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조용히 다가와 그들을 연회장 밖으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끌어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화려한 피로연이 시작되었지만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는 그녀를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밤하늘의 별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이는 유리 온실로 데려갔다. 수만 송이의 희귀한 꽃들이 만발한 그곳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온전히 단둘이 마주섰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태아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의 일부로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선량함, 그리고 당신의 슬픈 눈빛. 어느새 내 계획보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나는 평생을 진심을 나눌 사람 없이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내 주변에는 내 돈과 권력만을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 뿐이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봐줄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나를 경멸하거나 동정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 낡은 아파트에서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고백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샘물처럼 맑았다.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당신은 내 가족들이 나에게 준 모욕을 대신 막아주었고, 내가 세상에 혼자 버려졌다고 느꼈을 때 유일하게 내 곁을 지켜주었어요.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든 나는 당신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쩌면 당신의 거짓말은 나를
24년간 가두었던 더 큰 거짓말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준 열쇠였는지도 몰라요. 나는 이제 태아그룹의 불행한 딸 이서연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곁에서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녀의 말에 지훈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태아그룹의 대규모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혐의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동시에 베일에 쌓여있던 아우라그룹의 강지훈 회장이 전격적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고 태아그룹의 몰락한 딸 이서영과의 세기의 결혼은 온갖 추측과 화제를 낳았다. 이강철 일가는 순식간에 몰락했고 그들의 탐욕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에필로그 1년 후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우라그룹의 회장실. 강지훈은 거대한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골치 아프다는 듯 미간을 짚었다. 그때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어깨를 감쌌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사들이 당신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네요. 서연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곁에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힌 슬픈 소녀가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서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경영학적 지식과 따뜻한 마음으로 소외된 이들을 돕는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차갑기만 했던 아우라 그룹의 따뜻한 인간미를 불어넣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황제의 유일한 태양이라고 불렀다. 지훈은 아내의 손을 잡아 입을 맞추며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창밖으로 펼쳐진 수많은 불빛들. 과거에는 그 불빛 아래 어디에도 그들이 기댈 곳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기댈 어깨이자 함께 세상을 밝혀나갈 등불이 되었다. 가난한 노동자와 버려진 딸로 만났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제국의 새벽을 함께 열고 있었다.